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또 한 번 발부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 필요성도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조부는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항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이후 공조부는 시한 만료를 앞두고 체포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일임 논란으로 수사 의지, 능력까지 도마 위에 오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경찰과 함께 다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동훈 처장은 영장 발부에 앞서 철저한 집행을 다짐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 경호처가 강경 대응 기조를 확인했고 여당 의원까지 가세하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사실상 조직의 명운을 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게 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렇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이제 공수처가 언제 재집행에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경찰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찾아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경호처가 대비할 수 없도록 불시에 체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공수처가 집행 시기를 두고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건 경찰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입니다. 최소 일주일의 시간을 확보한 만큼 경찰 기동대 등 경력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날을 찾아 집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실제 공수처는 첫 영장이 발부된 뒤부터 집행에 함께할 경찰력 규모와 방식 등을 경찰과 꾸준히 논의해왔습니다. 다만 경호처의 저항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한남동 관저 주변으로 차벽과 함께 철조망까지 설치된 데다 경호처장은 입장문까지 내며 집행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이 때문에 예상 밖의 날짜와 시간에 속전속결로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호처 직원 등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 처장은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조사 예정 시간 직전에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곧장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 경찰이 처음 출석을 통보했을 때도 박 처장은 경호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처장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도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뒤 모두 거부당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박 처장을 포함해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한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도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박 처장은 앞서 입장문에서 경호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 소환 조사에 임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공수처장은 지난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준비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서 집행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 시각보다 빨리 철수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5시간 반 만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가 원래 계획보다 더 빨리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했던 차량 진입이 안 돼서 계획이 틀어졌단 건데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는 장기전이 힘들다고 판단해 물러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경호처 화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 집행이 어려웠다고도 밝혔는데 정작 경호처가 어떤 화기를 어떻게 동원했다는 건지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검사가 저쪽에서 화기를 꺼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공수처 차장 역시 경호처가 정당한 영장 집행에는 응할 줄 알았다면서 물리적 충돌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을 실토한 바 있습니다. 지도부가 영장 정당성에만 기대 충분한 준비 없이 집행에 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후 관저 입구에 새로 철조망이 설치되는 등 보안이 더 강화된 가운데 재집행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있던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대통령 경호처에 업무 협조를 하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박범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경호처 처장과 차장의 인사권자인 최 대행은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이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냐고 되묻자 맞다고 답했습니다.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각기 다른 셈법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둘러싼 책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경호처의 압박이 무서워 물러난 것이냐고 질타하자 오 처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 짜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갔어야지.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공수처가 수사에 무죄를 받은 사건들을 거론하며 수사 권한은 물론 역량조차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하신 적이 있죠. 네. 근데 지금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됐어요. 그런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야 지도부 역시 공수처를 겨냥해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각 당의 취지는 판이하게 달랐는데 여당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거듭 문제 삼고 체포영장 또한 위법하다며 경찰의 사건을 이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조지표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은 경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2차 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체포해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윤 대통령 체포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 전 전국 향방일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그리고 공수처 탄생을 주도한 민주당인 만큼 체포 영장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격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회는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전법 등 양곡4법,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대상입니다. 재표결 시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300석 가운데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 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촉발된 논란. 오늘 국회 안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특위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 시작부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걸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졌으니 내란 혐의 국정조사란 간판부터 그 목적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여론입니다.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야당은 내란 행위를 헌법재판 취지에 맞게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형법상 내란죄 성립을 따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직원이 방아죄를 저질렀다. 방아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그 사측에 그 직원을 자를 징계 권한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야당은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 일부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관저로 간 걸 용납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도대체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내란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이에 여당은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을 지적하는 게 공당으로서 잘못된 거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법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때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인데요. 내란죄의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주요 군 관계자 등 170여 명을 계엄 관련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기관 증인을 두고 여당은 합의된 명단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 출석을 놓고 적잖은 갈등이 예상되는데 초반부터 날선 신경전에 향후 국정조사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원외 당협위원회 회장단이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현역 의원 40여 명이 어제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동 참석자들은 오찬에서 자칫 대통령을 지키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나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달했다는 일각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기반으로 전략을 세워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죄 철회 논란은 장외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대통령 측 역시 긴 입장문을 내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죄를 철회하는 게 아닌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받을 것입니다. 탄핵 심판이 길어질 우려가 있으니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형사법정에서 판단받겠다는 건데 탄핵소추 사유 안에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는 모두 기재하고 있으니 내란죄 철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가운데 80%를 뺏는 셈이라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수용할 경우 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며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준비기일에 채택한 수사기록 송부 촉탁 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으로 변론기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기일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을 일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법원이 기한이 만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늘 재발부했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언제 집행에 나설지가 관심인데, 먼저 홍 의원님, 네. 예, 언제쯤 집행을 할까요? 글쎄 일단 이번에는 지난 첫 번째 체포영장하고는 달리 뭐 이 그 만료 기간이 언제다 예. 뭐 이런 것도 없고 또 언제 집행할 거다 이런 어떤 그 없다기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공개를 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체포영장을 지난번처럼 뭐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극히 이례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알리지 않은 가운데서 이제 집행을 한 건지 통상적인 그렇죠.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연장한 어떤 그 이후에 언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전격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예. 이 시점에서 좀 아쉬운 게 결국 이제 서부지법에서 계속 이제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서부지법 입장에서는 뭐 체포영장을 연장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지금 이런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갈등과 그리고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수처가 내란 수사 어떤 그런 권한이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이게 밀어붙이고 있고 예. 또 원래 공수처법에 중앙지법해야 되는데 또 서부 지법으로 지금 현재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지금 영장에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정말 이거는 입법자가 특별법 만드시 하는 이런 어떤 영장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고 논쟁거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영장 집행 시기는 뭐 전격적으로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지난번에 공수처장이 예우를 바쳐서 하겠다고 그래서 어두울 때는 안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낮으로 예상들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공수처가 공손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만큼 너무 이번에 능력도 없고 뭔가 수사 의지도 너무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의 질타를 공통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발부된 체포 시도는 아마 그래도 여러 가지 전략과 여러 가지 상황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예. 것이 오늘의 뭐 공수처장의 그런 사과에 비롯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공수처 수사단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원적인 한계나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찰과 같이 공동 대응을 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공조원 자체에서의 경찰 협력을 통해 갖고 이번에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아마 뭐 저번에 첫 번째 체포영장 발부에서는 7일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더 길어졌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하되 신속하면서도 일사불란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 예. 하에서 수단과 방법에서 총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체포 집행에서도 1차, 2차, 3단계의 그런 경호처에 예. 그런 방어막이 저지선이 있었는데 있었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번에는 제대로 실기하지 않고 또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제기되는 문제는 대통령이 도주할 가능성도 있다. 관저에서 뭔가 대피해서 관저에 없을 시나리오까지도 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수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 오늘 법사위에서 질의가 있었고 대통령이 없을 가능성 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또 이제 대답을 해서 근데 또 이제 막상
정말 진짜 2차로 집행에 나설 경우에 지금 관저 안에 지금 철조망도 설치가 돼 있고 차벽도 지금 이중으로 설치가 돼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상 요새화가 돼 있고 체포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관저와 그 부근은 철저하게 그 경호구역이고 또 경호구역에 있던 근거는 단순하게 대통령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 보안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처가 여기에 대한 어떤 통제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대통령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지금 이제 저는 떨어뜨리는 것이다. 뭐 얼마 전에도 뭐 대통령 뭐 전용기가 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뭐 해외로 도주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절대 우리 예.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지를 위해서 좋지 않다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는 이겁니다. 과거에 검찰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는 과거의 검찰은 경찰 수사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경찰이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경 수사 조정권과 그리고 검수완박 이후로는 검찰조차도 영장 집행할 때 경찰이 가지를 못합니다. 검찰 수사관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 공수처가 경찰의 어떤 협조를 예를 들면 뭐 질서 유지라든지 예.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경찰의 병력을 데리고 영장을 집행한 자체가 이것도 굉장히 좀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고 논쟁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것도 명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2차 집행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에서는 불법으로 판단을 하고 철저하게 또 막을 가능성도 있어서 진짜 물리적 충돌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뭐 지금 경호처는 대통령 호위무사로서의 개인 경호를 하는 거에 대한 상당한 문제 제기가 국민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데 예. 결국에는 사법부에서 허용한 체포영장 그 허가 권한에 대해서 왜 위법하다고 하는 것인지 과연 정말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그 주변의 경호처가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고 있는 모습인지 비판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번에 2차 체포 시도를 하게 되면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준비를 더 첨예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공조하는 공수처가 공조본 자체에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호처가 상당히 마지막 저지선까지 방어를 한다 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지금 경찰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경찰의 본부장 이상, 부장급 이상의 그런 경호처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체포영장 발부를 하는 상태에서 이제 관저에서 체포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뭔가 사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런 방어막을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하게 물리력을 가동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리력이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냐면 지난번에 이제 5시간 반 만에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박 4일 작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경찰 특공대가 헬기를 타고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시나리오로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사실 그 철조망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뭐 도로가 막히면 그 옆으로 비탈을 이용해 가지고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차, 2차 저지선을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철조망까지 쳐진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양측이? 저는 뭐 지금 이제 그 공수처가 그 대테러 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집행을 하는 것은 우리 그 대한민국 누구에게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나 경찰이 말하는 것은 상당 부분 지금 현행 어떤 법을 무시하고 그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그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무집행 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를 권한 있는 기관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폭력이나 협박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호처에서 몸으로 막는 이런 어떤 사항을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법에
8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조차 할 수가 없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떤 대통령의 물리력을 가해서 체포영장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그 행정의 목적을 합리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제 저는 교과서 배울 때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행정의 목적이라는 게 공수처는 결국은 이게 뭐 그 수사권이 뭐 있다 없다 뭐 논쟁이 굉장히 있지만, 예를 들면 그 수사를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굳이 대통령을, 지금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체포하는 방법밖에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제3의 장소에서 뭐 어떤 협조를 통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또 뭐 서면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다른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강제 체포를 통한 어떤 수사,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지금 현재 그 공수처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수사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공수처장,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금 일단은 뭐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있다라고 그러면서 왜 그 근거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다, 그것만으로도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공권력이잖아요. 공권력이 들어가니까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게 물리력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법원에서 지금 영장 발급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영장을 발부했다 가지고 본안 어떤 재판에서 반드시 다 이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이제 최초로 이제 공권력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하는 그런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제 말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이런 어떤 검찰, 공수처, 경찰의 이런 어떤 수사의 어떤 중복 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공소 유지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국회에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제 공권력 대 공권력이 지금 이제 부딪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경호처도 지금 현행 법상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으로서 특히 이런 어떤 그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정해진 경호구역에 대해서는 통제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영장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월권이 많이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제외라고 딱 적혀버리니까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현재 부딪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죠. 제가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시죠. 우선은 경호처의 의무는 대통령이 수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까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송의 안전성이나 보안을 지키면 그걸로 다 되는 거지,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내란죄를 지은 가능성이 높은 지금 수개범의 대상을 철저하게 방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장소나 서면으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루어진다는 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국헌을 문란시킨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정말 수사 3번이나 요청을 하면서까지 소환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꽁꽁 숨어버린 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도 원통한 일인 상황에서 지금 황제 조사나 이런 방식으로의, 예전에 마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이렇게 수사를 해놓고서는 출장 조사를 하고 나서 불기소했던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는 대한민국의 정말 국격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전국 경찰 직장인 협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체포 시도를 한다 그러면 경찰 특공대를 가동해서 경찰이 중심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필요하다면 헬기나 장갑차를 투입할 수도 있다라고 성명서가 나온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엔 꼭 임무 수행을 해서 빠르게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마무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리 공권력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장도 오늘 국회에서 준비된 차량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뭐 화장실까지 겸비한 버스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게 그 차량에 못 들어가서 뭐 일찍 나왔다. 그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해서 내일 내일이 아닐 수도 있죠. 언제든 2차 집행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이요.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 실패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그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성 자기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예상 못했어요? 충분히 예상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압도적으로 진압을 했어야죠. 공수처가 내란 혐의도 지금 수사할 수가 없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는 수사할 수가 없다. 이게 법조계의 통일된 의견이에요. 공수처가 어떤 권한으로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하냐는 겁니다. 네, 정말 오늘 법사위는 공수처 난타장을 방불케 했는데 여당은 영장 집행하지 마라 그러고 야당은 더 잘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법사위는? 예,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 어떤 형사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뇌물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이제 그 특검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탄핵 이제 심리에 지금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조만간 이제 변론 본격적인 1차 변론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 그 수사 쪽은 지금 아직까지 그 대통령 쪽에 변호인단 어떤 선임계까지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두 단계의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와 또 이런 어떤 수사적인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그 준비가 안 된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이제 체포 영장을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현직 대통령의 어떤 예우 차원을 넘어서 또 일반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방어권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공수처가 지금 무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공수처장도 지금 판사 출신으로서 사실은 이런 어떤 영장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집행 경험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장 집행의 특히 어려움, 특히 지금 현재 공수처가 내란 관련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나중에 다가올 수 있는 어떤 후폭풍 그리고 경찰도 여기 개입했을 때 있던 나중에 있던 문제 이런까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어쨌든 근데 공수처장은 1차 집행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또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라고 각오까지 다져서 일단은 하기는 하고 강도도 좀 더 세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그렇죠. 지금 뭐 공수처에 명운이 걸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포 두 번째 시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여야 동일하게 공수처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존재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다시 제기될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20년에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서 5년간 보면은 윤석열 정권 동안에 여러 가지 그 공수처의 검사 임명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지연되기도 하고 협조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족, 예산의 부족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었던 거고요. 지금도 보면 수사부의 일부 조직들은 매우 구멍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사실은 무능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긴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정말 공수처장이 이렇게 결기를 갖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를 정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두 명에 대한 수사를 지금 공수처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조본, 검찰 따로 이렇게 수사하는 방식을 빠르게 국회에서 특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그런 바탕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번에 특검법에 내란 이거에 대한 특검법에는 같이 부응해서 빠르게 이런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정치가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그러면서 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오늘 직무유기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유는 경호처 지휘권 발동을 해달라고 한 이 공수처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때문에 그랬거든요. 일단 탄핵이 거론됐었는데 일단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까지 이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 탄핵을 통해서 지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계속 바뀌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그런 안전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 대행이 그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직무유기 같은 정말 판단을 하고 결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바탕에는 개업날 군부회의가 열렸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은 참여를 했었고 실제로 강력하게 이런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사후에 그런 대통령이 주신 쪽지를 차관하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정 자금과 유동성 확보에 대한 그런 조문을 한 것으로 같이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니냐에 대한 지금 의혹이 있는 대상자이고요. 그 이후에도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와 같이 비상입법 회의를 통해서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시기에 경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를 한 거 아니냐에 대한 의혹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헌재위원에 대한 임명에 있어서도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한 것도 사실은 근거나 뭐 이렇게 법률에 대한 근거하지 않은 본인의 정무적인 판단인데 너무 여당 눈치를 보면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체포영장이 발의된 그날 체포를 하러 간 그날에 대통령 경호처에 자제 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 너무 수동적으로 대통령 요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경고성에 오늘의 고발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수처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제 경호처를 지원해라라고 이제 경찰에 요구를 했는데 그걸 이제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오늘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행의 이런 행보? 아니 지금 그 최상목 그 대행이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그 최상목 그 대행이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의 뭐 대행의 대행인지 뭐 권한 대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지위는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의 권한 대행이 과연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나? 사실 명령을 법적으로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왈가왈부하고 뭐 지금까지 어떤 탄핵 중독에 걸린 것처럼 수많은 29명에 대한 어떤 탄핵을 했는데 지금은 왜 직무 위기 정도로 거쳤느냐? 제가 볼 때는 지난번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하고 난 다음에 후폭풍이 저는 굉장히 컸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은 굉장히 올라오고 반면에 또 그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후폭풍의 어떤 그런 어떤 저는 염려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어쨌든 뭐 최상목 권한 대행이 민주당이 그렇게 봐왔던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 2명도 임명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이제 그 이런 어떤 상황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마치 점령군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지금 현재 뭐 직무유기다 내지는 또 각종 협박 내지는 그 압박성 이런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정말 너무 과하다 이런 어떤 인식을 충분히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 의원님한테 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고 최대행을. 근데 만약에 이번 2차 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탄핵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말씀하시는 거죠?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사실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된다 그러면 그 다음의 순서는 이주호 장관이거든요. 이주호 장관이 그 대안으로서의 그 권한대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부정적인 판단이 더 클 어떤 거라고 이유에서요? 생각하는 것이죠. 이조 장관은 사실 MB 정권에서도 그런 교육부 장관의 과거력이 있으시고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상당히 민주당에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말 그 보수의 그런 너무 좀 극단적인 그런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대안으로서는 별로 현명하지 않다라는 목소리들이 나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진들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내용의 정리나 결론이 나진 않았는데 일부 의원들은 이런 탄핵에 대한 남발은 과도해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일부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탄핵을 해서라도 이것을 빠르게 극복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지금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장 탄핵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의 그 체포영장을 다시 시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의 이제 심리가 제대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와 그다음에 특검을 위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당의 역할을 더 포커싱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가정의 상황에서 그걸 이제 확실하게 지금 언급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제 정식 변론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 측이 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을 소추 의결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받을 것입니다. 탄핵 소추문에서 핵심 내용 또 특히 중요한 내용이 제외될 경우에는 이에 상대방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이걸 없앤다면 새로운 탄핵 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은 법리상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죄는 빠졌지만 내란 행위는 남아있다. 이건 개변입니다. 네. 이것도 신 의원님 먼저 여쭤봐야 되는 게 이제 국회 탄핵소추단이 주로 야당 위주로 이제 지금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추단 측이 한 글자도 철회된 적이 없다. 탄핵 심판 절차에 맞게 헌법 위반에 집중해서 판단받겠다라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이제 요약이 될 텐데, 그거 좀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변경된 부분은 내란죄라는 걸 내란 행위로 변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완전히 빠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그런 탄핵 심리는 헌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내란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이거는 형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대한 부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또 다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그 과정에서 집행했던 과정들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헌재에서 따져야 되는 그런 심리 내용들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적합하게 선포가 되었느냐 그리고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만약에 비상계엄이 선언이 되게 되면 국회에 곧바로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느냐 그리고 국회에 그렇게 침탈한 부분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의 음모론으로 침탈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적법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윤석열의 내란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따지는 행위인데 다만 헌법의 기준으로 해야 시간이 많이 지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변호인단 측에서 이제 내란죄냐 아니냐를 헌재에서 따지면서 많은 증거인들을 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을 최소화하자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행위 전체가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법적 잣대를 형법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잣대로 대해서 판단을 구하겠다.
된다라고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예. 그 굉장히 그 잘못된 이야기죠. 그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이야기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사실 첫 번째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이제 탄핵 소추 안에는 한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또 뭐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미일만 친하고 뭐 중국, 러시아, 북한을 뭐 이렇게 적대시하는 이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빼고 2가지를 했었죠. 비상계엄에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형법상의 이제 내란죄 2가지를 해서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형법상의 내란죄는 이제 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찬성표를 했는 우리 그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상욱 의원조차 지금 이제 기망당했다, 사기당했다, 사기 탄핵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해결해야 된다. 예, 재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유를 뺀 것은 의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어떤 사기성 탄핵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결국 내란 행위 자체는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거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건 이건 국어적 개념이 아니라 결국 이제 법적인 개념이 있어야지 이제 이게 탄핵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법적인 개념이라는 건 내란이라는 규정은 형법에 규정돼 있고 형법에 결국은 국토의 참전 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법에 내란죄를 입증하기도 힘들고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그 형법은 싹 빼고 내란 행위는 헌법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헌법의 내란 행위라는 게 뭡니까? 아무런 규정이 없는 추상적인 개념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국무회의를 원래는 30분 하는 것을 5분 하는 게 이게 과연 그러면 내란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헌법의 이제 영역으로 이 내란 행위를 와서 결국은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 게 중대해서 결국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결국 이제 탄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중대성으로 다투겠다 이런 어떤 이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형법상의 내란죄를 빼는 것은 굉장히 과정적인 문제 그리고 결과적인 면제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 그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뤄지지 않는다면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라고 일단 입장을 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겁니다. 헌재에서 판단을 존중하면 되는데 여야가 지금 다시 이렇게 정쟁화되고 있는 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강요죄를 뺐습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의 주장으로. 이번에 2017년에 정청래 의원이 맡은 그 역할이었죠. 2017년에 권성동 위원은 빼도 된다라고 했고 의결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180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존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헌재가 빨리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일단 탄핵소추단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한 꼼수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죠.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항소심이라든지 사법 리스크가 없으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뭐 결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뭐 그 전에 비해서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과거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렇다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한 탄핵 사유가 한 9가지 정도 있어서 한두 가지가 빠지더라도 큰 어떤 영향이 없는데 지금은 딱 2가지 탄핵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형법상의 내란죄를 이제 빼버린 거니까 그때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면은 그때 사유는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이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별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공수처다 뭐다 지금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뺀다는 것은 지금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완전히 지금 이제 다른 어떤 상황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조기 대선과 상관없이 네. 지금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할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그런 외교나 국방에 있어서의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이 사안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조기 대선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민생 경제가 하루하루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야지 그런 뭔가 코리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바뀐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탄핵에 대한 이유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그거에 맡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기 전에 요건 하나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영장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 어제였죠? 여당 의원들 40명 넘게 관저에 집결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이번에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에 결국 국회에 특검이라든지 뭐 특급 표결이라든지 이런 게 뭐 있을 때냐 없을 때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금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이제 좀 낮은 상태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좀 상승함으로써 결국 이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 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보수 국민들의 어떤 요구가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분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남동 관저에도 이 추위에도 지금 이제 수만 명이 지금 이제 밤을 새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지자들의 요구를 결국은 뭐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뭐 정치에서는 뭐 지지율이 깡패란 말도 있지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뭐 당 차원은 아닙니다만은 그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가 지금 그 관저 지키는 어떤 대열에 지금 이제 동참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이나 강원권 의원들이 이제 주로 참여를 하지 않았냐.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시기,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시기와 2차 집행 시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저 관저 앞에 저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 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내일 쌍특검법 그 재표결이 있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혹시 그 시기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본회의가 있는 때는 의원들이 다들 국회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예측이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내일 집행이 이루어질지는 내일 가봐야 되는 정말 요즘에는 내일의 뉴스를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암흑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 44인의 국민의힘 의원 역사에 박제될 겁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를 호위하기 위해서 관저를 지키는 모습 정말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수의 강성 지지층을 따라서 정치하는 저런 뭔가 본인의 주관이 없는 정치를 위한 그리고 직업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많은 중진 의원들이 저런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국민의힘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은 상당히 국민들한테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추후에는 위원정당으로 정말 쪼그라지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신현영 전직 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내란의 정점을 찍고 수사를 한다. 그래서 지금 떨어진 별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상임 장관님? 저요? 네. 20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왜 구속이 됐습니까? 무슨 제목으로 구속이 됐습니까? 내란죄죠? 내란의 글쎄요가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상황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회가 법에 따라서 절차 밟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아니 절차를 했어요. 의결을 했어요. 헌재도
임명하는 게 맞다고 하고 대법원도 맞다고 하고 헌법학교도 맞다고 하고 정치학자도 맞다고 하고 심지어는 유 장관이 나온 서울대 학생도 맞다고 하고 서울대 교수도 맞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그 여당과 소통할 문제입니까? 기다려 보세요. 12월 3일 날 유연적인 위법적인 계엄 선포됐을 때는 그러면은 그때 이런 비상계엄을 한다고 불렀으면 가서 뭔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야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으니까 반대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질문이 쏙 적절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잠깐만 대답할 필요는 그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질문이 적절하고 안 적절한 거를 장관이 판단합니까? 우리 그러면- 국민이 판단하지요. 좀 기다려 보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오지간 소리가 소리를 지를 권리가 없어요. 무슨 권리로 소리를 지릅니까? 다시 그러면 차분하게 물어보지요. 윤석열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국무회의 가서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엔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강제 앞에서는 얘기도 못하고 국무회의 가서 그런 얘기하고. 대답을 여기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도 아니 될까요? 하지 마세요. 제가 묻지 않았어요. 이런 부당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은기 의원님,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무위원들이 이 국민들의 뭐 신뢰를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 근데 마찬가지로 아니, 여기 모든 국회의원들, 저기 국민의원들 모두가 국민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국민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국회는 계엄 해제시키고 그래도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서해안에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도권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준형 기자입니다. 거세게 쏟아지는 눈발에 고즈넉한 옛 성터가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산골짜기 사찰도, 앙상한 나뭇가지도 두꺼운 눈이 불을 덮은 모습입니다. 새해 첫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린 가운데 서해안에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영하 4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만들어낸 눈구름이 호남과 충청 지역에 집중적으로 눈을 뿌린 겁니다. 우리나라 북서쪽 상공으로부터 영하 40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 강한 눈구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미 대서특보 수준의 눈이 내려 쌓인 상태이고 밤사이에 또 한 차례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많은 눈이 추가적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목요일까지 전북에는 최대 30cm, 광주 전남과 충남 서해안에도 2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에서 5cm의 무겁고 강한 눈이 쏟아질 거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당분간 한파의 기세는 점점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동장군의 심술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찬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8일 낮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내려가 9일과 10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으니 수도관 등 동파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서울에도 올해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파로 인한 결빙이나 동파 사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끼어있는 1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소비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 단골 메뉴격인 황금 연휴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현재 2025년 설 명절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의 규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의 경우 종단 안전구역이 로컬라이저까지 199m라면서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 제21조에 따라 의무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한 만큼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로컬라이저가 성토된 둔덕 위 콘크리트 상판에 설치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 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 등 별도의 규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참사기가 사고 당시 조류 충돌을 겪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은 사고기에서 수거한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조류 충돌이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봐야 한다며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조사를 국토교통부 산하위원회가 맡은 데에 대해서 셀프 조사라는 비난이 있었는데요. 국토부가 조사위에 있는 국토부 전 현직 인사들을 전격 배제하고 장관도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입니다. 인사와 예산 등은 국토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출신,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고 조사를 하는 조사팀에도 국토부 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방기관으로 독립된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는 차이가 큽니다. 다른 사고라면 이 같은 구조도 큰 문제될 게 없지만 이번 제주항공 참사는 국토부의 과실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사고 규모를 키운 주 원인인 로컬라이저의 최종 관리 감독 책임자가 국토부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 측은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는 셈이라며 반발했고 조종사 노조 측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는 국토부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위하여 사고조사 자격을 가진 국내의 현직 기장, 정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들은 물론 필요시 해외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국토부가 결국 전격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고조사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인 상임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은 적절한 시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거취 표명도 예고했습니다. 당연히 주무 장관이 사표 쓰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만두고 나온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사태 수습과 또 현재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걸 봐서 적절한 시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사위로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조사위가 여전히 국토부 산하 조직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사고조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에게 음식 봉사로 큰 힘이 되어준 흑백요리사 안유성 셰프. 이번엔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관계자들을 위해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증 게시글입니다. 흰밥 위에 고기가 수북이 쌓여있는 도시락, 제육볶음, 머릿고기, 튀김 등이 푸짐하게 올라가 있는데요. 안유성 셰프는 이날 대형 가마솥을 현장에 가져가 손수 핏물을 걷어내며 국을 끓였다고 합니다. 현장을 수습하는 소방, 경찰, 군인들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는 말에 나주곰탕과 도시락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죠. 작성자는 안유성 명장이 현장에 직접 와서 나눠주셨다. 아침부터 비도 많이 오고 추워서 힘들었는데 맛있게 먹었다며 곰탕 사진은 없고 반찬 사진만 찍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 셰프를 촬영한 사진도 함께 올려서 현장에 있었음을 인증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감탄했습니다. 사람 자체가 명작이라며 기부금으로 성의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한 번 하기도 힘든 일을 3번이나 하다니 반찬도 예술이다. 진짜 품격이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서 안 셰프는 참사 다음 날 김밥 200인분을 준비해 유가족을 찾았고 새해 첫날은 전복죽 1000그릇과 떡갈비를 대접하기도 했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에 시민들도 함께 감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이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전 씨가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전 씨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1억 5천만 원 정도로 특정하는 등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에게 공천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 씨는 검찰에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후보가 낙선하자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씨에게 후보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당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 보좌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2차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전 씨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이른바 법사폰을 압수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아온 이찬진 변호사와 위대훈 변호사는 어제 서울 고등법원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전망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했지만 검찰청 내에 주류가 반입됐다는 등 고발인 측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만약 주류 반입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사건을 송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기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를 떠난 미사일이 태양과 함께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 모습입니다. 미사일 총국장 장창하 대장과 국방과학연구기관 책임 일꾼들이 시험 발사를 지도했습니다. 평양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음속의 12배 속도로 날아가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내륙을 가로질러 날아간 건데 1차 정점 고도는 99.8km, 2차 정점 고도는 42.5km라고 밝혀 지난해 4월 시험 발사 때보다 낙차가 커지고 비행거리는 늘었습니다. 또 탄소섬유 복합 재료가 제작에 사용됐고 비행과 유도 조종 체계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다고 북한 매체들은 주장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낙차가 큰 기동성에 적어도 비행 능력과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요격 회피 능력까지 개선된 겁니다. 딸 주혜와 함께 화상으로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무기 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될 것이라며
태평양 지역 임의의 적수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사시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미국은 직접 언급하지 않아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발표가 한미일의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을 지적하며 기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기동성, 속도 등이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 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 킬로미터이고 2차 정점 고도는 없었습니다.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작전 범위가 짧은 한반도 안에서 성능 발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이 보유한 어떠한 미사일도 요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호처는 이전보다 더 거세게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견고해진 저지선을 뚫어야 하는 경찰은 특공대 투입과 경호처 직원들 체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 재시도에 대비해 관저 경비를 더 강화했습니다. 관저로 향하는 철문엔 버스 등 차량 여러 대를 배치해 길목을 막았고 일대엔 원형 철조망까지 설치했습니다. 관저가 마치 요새처럼 변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차 영장 집행 땐 1차 때보다 더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 공수처 관계자는 차량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었다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당시 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등 100명 수준이어서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2차 영장 집행 시 투입 인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 특공대를 동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번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경찰은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면서 공수처와 영장 집행 시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두고 그동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면서 혼란을 더했습니다. 주도권을 따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비협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다는 지적입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특별수사본부와 특별수사단, TF를 각각 꾸리면서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면서 앞서 나가자 경찰이 질세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중복 청구를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등 초반부터 난전이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관계자들이 하루 새 공수처와 검찰 양쪽에서 조사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이 조사받을 곳을 스스로 선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거란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계엄군 사령관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검찰이 먼저 윤 대통령에게 2차례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공조분도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논란 끝에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공수처와 합의하며 중복 수사 우려는 일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공수처. 경호처 저지에 부딪혀 윤 대통령과 대면조차 못하고 영장 집행에 실패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후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혔다가 경찰 측 거부로 입장을 번복하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초기부터 경쟁에 열을 올렸지만 한 달째 윤 대통령은 조사해보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당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이 내통자백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이 공조수사본부와 내통하고 있음을 사실상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공조본의 보고를 받느냐며 이건 착한 직권남용이냐, 내통 직권남용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한 미국 대사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미국 대사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차장은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등 모든 관계자가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새벽 2시를 넘어 유일하게 김 차장과 통화가 됐다는 겁니다. 정 의원은 이 통화에서 김 차장이 골드버그 대사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를 들은 골드버그 대사가 경악했고 김 차장에게 깊은 유감과 우려를 전달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입니다. 정 의원은 이어 계엄 선포로 영구 집권 음모를 기획했던 사령탑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며 그 정체를 밝혀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차장은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건 맞지만 계엄 다음 날이 아닌 당일 늦은 밤이었고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외에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또 골드버그 대사에게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앞서선 자신이 주한미국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한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특히 이 같은 가짜뉴스는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행태라며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재반박문을 내고 몇 번이나 내용을 확인한 뒤 공개한 것이고 김 차장의 노골적인 거짓말은 곧 드러날 거라며 수사당국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대변인실 명의의 알림을 내고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고발한 5명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고 계엄과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발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지킬 명예가 남아있기는 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최측근 참모로 윤 대통령과 함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발뺌하는 것도 모자라 거꾸로 고발을 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결심실 회의에 참석했고 김주현 민정수석 등은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들의 가담 여부를 밝히는 건 순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국면이 계속되면서 전국 혼란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의 서로를 향한 발언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서까지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건 이 대표를 위해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의도 외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는데 죄수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단 이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준 셈인데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을 고리로 공세를 폈습니다. 적잖은 숫자의 수석 의원이 나서 윤 대통령 비호에 나선 만큼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동조 세력이란 논리를 강화한 겁니다. 추악한 권력욕 앞에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당은 당명에 국민이란 단어를 사용할 자격도 없다는 날선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속에 품은 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합니다.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커녕 내란 속에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 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사실상 범죄자로 단정짓는 표현이 난무하면서 대법 확정 판결 전까진 죄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무죄 추정 대원칙이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정 안정에 당력을 쏟아야 할 시기에 정치권이 생산적인 주도권 다툼이 아닌 서로를 향한 적대시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여야 모두 안정적인 전국 수습을 외치지만 정작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는 인색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낳은 정치 실종이 반복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 조기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면서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한 명 한 명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이 반발하자 원팀 행정부를 강조한 겁니다. 최 대행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입니다. 정치 셈법에만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면서 국정안정이라는 책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불개입 기조는 정치권의 극단적인 논란이 경제와 외교 등 주요 국정 이슈까지 집어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민생과 국민의 안전에 소홀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위기 대응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되어야 합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로 인해 맹탕 업무 보고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불식하고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와 안보, 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민생 경제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정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각종 집회와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황태자로 떠오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8년 만에 CES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봇 플랫폼 출시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최하영 기자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 수많은 사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줄을 섰습니다. 8년 만에 CES 기조연설에 나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보기 위해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I've been here 10 years and I have never seen a line this big in my life. It was like somebody is here to see God today. 경쟁을 뚫고 입장에 성공한 관중들 앞에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좀 더 화려한 재킷입니다. Do you like my jacket? 8년 전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알렸던 젠슨 황은 이번엔 로봇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로봇 공학의 챗 GPT 시대가 오고 있다며 로봇과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플랫폼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Today we're announcing a very big thing. We're announcing NVIDIA Cosmos, a world foundation model that is designed, that was created to understand the physical world. 인공지능의 궁극적 미래는 로봇과 자율주행차와 같은 물리적 실체라며 2년 전 챗 GPT가 급격하게 확산했던 것처럼 이 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이 인공지능의 물리적 실체를 얘기한 날, 우리 기업들도 더 쓸모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막연했던 인공지능을 집안과 일터,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 녹여 더 똑똑해진 눈에 보이는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젠슨 황의 깜짝 발표와 함께 CES 개막을 앞둔 이곳의 밤은 기대감으로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젠슨 황이 공개한 블랙웰 기반의 GPU 신제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최대 디램 업체인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탑재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젠슨 황이 들고 나온 건 RTX 신제품입니다. 최신 인공지능 가속기인 블랙웰 기반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리즈를 공개한 겁니다. Our brand new GeForce RTX 50 series Blackwell architecture. 노트북 등 PC에 들어가는 그래픽 처리 장치로 성능은 2배 이상 좋아지고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특히 이 신제품에 미국 최대 디램 업체인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썼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G7 memory from Micron, 1.8 terabytes per second, twice the performance of our last generation.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이크론의 협력사는 20% 넘게 폭등했고 다른 납품업체의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젠슨 황 연설을 하루 앞두고 커졌던 납품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돌아오면서 주가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 그 관련 기대 심리, 거기다가 폭스콘 실적 발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이벤트가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업황 전망이 녹록지 않다 보니 젠슨 황 한마디에도 대형 반도체주가 크게 출렁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펴내는 영어 사전에 달고나 등 우리 한국 문화에서 비롯된 단어 7개가 새로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옥스퍼드 영어 사전, 너무도 유명하죠. 1884년 처음 출판된 권위 있는 사전으로 현재는 바로 검색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돼 3개월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지난달 신규 단어 업데이트를 통해 달고나와 형을 포함해 노래방, 막내, 찌개, 떡볶이, 판소리까지 사전에 포함됐습니다. 사전에는 단어의 뜻과 어원, 예시 등이 함께 실리는데요. 사전 검색창에 달고나를 이렇게 영문으로 써넣으면 녹인 설탕에 베이킹소다를 넣어 만든 한국 사탕과자로 보통 노점상에서 하트, 별 같은 간단한 모양이 조각된 납작한 판형으로 판매된다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또 아래 예문도 보이는데요. 2022년 10월 보스턴 글로브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넷플릭스는 달고나 사탕으로 팬들이 몰리게 한 한국의 대히트작 오징어 게임을 막 선보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처럼 한국어에서 나온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오른 건 지난 2021년 9월 K드라마, 한류, 먹방 같은 26개 단어가 대거 포함된 이후 3년여 만입니다. 보통 이 사전은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골라 싣는 만큼 한국 문화가 실제로 얼마나 세계에 확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사전에 실리는 한국 관련 단어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인데요. 내년에는 해녀와 아줌마, 빙수를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5월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육군 훈련병이 탈진해 숨진 사건이 있었죠. 1심 재판에서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박모 훈련병이 탈진해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훈련이 문제였습니다. 지휘관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보급품도 미처 다 받지 못한 훈련병들의 군장을 수십 권 책으로 꽉 채우게 했습니다. 땡볕에 하면 안 되는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도 진행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2가지. 형법상 학대치사와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입니다. 이 가운데 공방이 불거진 건 학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기상 조건과 훈련 방식, 피해자 신체 조건을 종합해 볼 때 고의적인 학대로 봤습니다. 반면 중대장 측은 규정에 어긋난 건 인정했지만 훈련병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군부대 교육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걸 고려해 중대장 강모대위 징역 5년, 부중대장 남모중이 징역 3년으로 검찰이 요청한 형량의 절반만 선고했습니다. 5년, 3년으로서 한다면 누가 군대에 와서 자기 온몸을 다 바쳐서 훈련을 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핵심 혐의였던 학대치사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아무리 군대 훈련이라도 규정에 어긋날 경우 학대와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인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 이후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34살 서동아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동아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동아가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55차례나 흉기를 휘둘렀고 말리던 모친까지 살해하려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니코틴 원액을 몰래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고농도 니코틴을 마셨을 때 느껴지는 통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차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A씨의 남편은 아내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 등을 먹고 통증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고농도 니코틴으로 인한 급성 니코틴 중독. 경찰은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남편에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 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4차례 심리를 거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죄였습니다. 고농도의 니코틴을 마시면 혓바닥을 찌르거나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들키지 않고 몰래 마시게 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또 아내의 내연 사실을 알고 과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점,
경제적 문제로 당시 정서가 불안정해졌던 점 등을 언급하며 남편이 스스로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의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이마트에서 판매한 미국 의류 브랜드 스투시 제품이 가품 논란에 휩싸이자 이마트가 선제적인 환불 조치에 나섰습니다. 환불 대상은 의류 천여점으로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매장 행사 공간에 입점한 협력업체가 병행 수입해 판매한 상품들로 확인됐습니다. 이마트 측은 논란 당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력업체와 협의해 여러 검증기관을 통해서 상품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95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진열대가 좌우로 요동치면서 물건이 쏟아져 내립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켠 사람들. 바깥엔 아직 분진이 자욱합니다. 성한 건물 하나 없는 거리엔 무너진 벽돌과 부서진 차량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9시 5분쯤 중국과 네팔 접경인 티베트 고원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발표는 규모 6.8, 미국은 7.1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군경과 소방대 등 2,000명 넘게 현장에 급파돼 구조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진원지에서 20km 범위 안에 사는 주민은 6,900여 명,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균 해발고도 4,259m 고원지대에 주요 도로마저 끊겨 구조대 접근도 어렵습니다. 물과 전기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앞으로 3일 골든타임의 최대 복병은 영하 18도 안팎의 한파입니다. 剧烈晃动要帮就是持续不断，就是大概1个小时左右，家人都不敢听了，哇塞，都怕了。 중국 당국은 중앙 예산 2억 위안,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구호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재민 보호에 총력을 다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새 수장을 뽑는 선거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허정무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건데 법원은 선거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봤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출사표를 던진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선거 관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추첨할 때 참관인이 없었을 뿐 아니라 뽑힌 선거인 194명 가운데 21명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제외하는 등 깜깜이로 진행된다고 직격했습니다. 정몽규 체제의 선거운영위원들이 특정인을 밀어준다고 의심한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은 알고 시작하였지만 협회와 선거운영위원회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불공정과 불투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정무 후보는 기자회견을 넘어 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선거 전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진행되는 선거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선거인단 추첨이 투명, 공정하지 않고 선거운영위원회가 공개되지 않은 데다 후속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개혁되는데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축구협회는 판결 이후 30분도 안 돼 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된다, 추후 일정이 잡히는 대로 공지하겠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거인단 추첨부터 일정 조정까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회장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천안축구센터 완성을 위해 5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일종의 승부수를 띄웠는데
선거가 미뤄지면서 다소 김이 빠진 분위기입니다. 또 다른 불씨도 생겼습니다. 협회 정관상 선거 당일 만 70세 미만이어야만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데 허정무 후보는 오는 13일 70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허 후보가 나설 수 있는 건지, 선거가 미뤄진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법정 공방이 불붙을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GS칼텍스가 선두 흥국생명을 물리치고 14연패를 끊었습니다. GS칼텍스는 서울 홈경기에서 51득점을 올린 실바를 앞세워 3대2로 승리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정은주가 서브에이스 6개를 포함해 21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에이스 김연경이 16득점에 그치며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남자부 선두 현대캐피탈은 20점을 올린 허수봉의 활약으로 OK저축은행을 3대0으로 누르고 10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농구 선두 SK가 한국가스공사를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SK는 잠실 홈경기에서 안영준이 15득점 가운데 13득점을 후반에 집중시키고 원희가 22득점, 10리바운드로 꾸준한 활약을 펼쳐 63대55로 승리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후반에만 턴오버 10개를 저지르며 무너졌습니다. 내일도 강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체감 온도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한파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모레는 올겨울 들어서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를 보이겠고요.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추위 속 전북에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과 전남에도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이는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한 가운데 동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각별히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5도, 청주 영하 3도, 울산도 영하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구 5도, 광주 4도가 예상되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서울에도 올 겨울 들어서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폭설과 한파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